여러분, 다 보고 나서 뭐지 싶은 영화 있잖아요. 감정은 뽀개지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근데 또 이상하게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들. 그 불쾌하고 찜찜한 영화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산 문제적 천재 라스 폰 트리에. 오늘은 이 라스 폰 트리에라는 시대의 괴인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가 만든 기괴한 예술작품 6편. 아니, 이 감독 거 더 많은데 다 하려면 내 멘탈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딱 6편만 추려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컬트의 세계 라스 폰 트리에 편 출발하시죠. 라스 폰 트리에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대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자,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래, 그럴만하다, 더 이상한 쪽으로 안 나간 게 천만 다행이다 싶으실 겁니다. 1956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라스 폰 트리에. 물론 이름도 본명 아니고요. 본명은 라르스 트리에. 요 개명에 얽힌 내용도 참 특이한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는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내 세상은 늘 단절돼 있었고 외로움은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 같았다. 정서적으로는 내성적이고 불안정한 그였지만 그 불안한 내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자신만의 세상을 찍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 세상이 너무 이상했던 거야. 어른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정상이 아니다. 그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기괴한 영화로 자신을 말하던 소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불안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자신의 이름 앞에 폰을 붙여 귀족 칭호를 달기도 하지만 참 이것도 신기해요. 대학교 동기 중에 성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아예 이름을 개명해버렸어. 암튼 그 와중에 공황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끊임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아버지라 믿고 존경해온 사람이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네가 창의적인 유전자를 가진 남자의 아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 야, 이거 돌아버린다, 그죠?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그는 인간의 정체성 내지는 혐오라는 주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가? 거기다 여성과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극도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 감정은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뒤에 영화 이야기할 때 볼 수 있겠지만 영화 속 여성들이 고통받고 이용당하고 희생당하고 또 어디서는 신의 대리자처럼 신성하게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트리에 감독이 호불호가 굉장하거든요. 이 감독은 여성을 높게 그리는 듯 하면서도 파괴한다. 동정하는 건지 분노하는 건지 헷갈린다. 여성 혐오자다. 이런 의견에 대해 실제로 그가 한 이야기도 있죠. 나는 여성에 대해 잘 모른다. 아마 그래서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영화가 종종 여성 혐오적 코드로 읽히는 이유는 단순히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혼란스러운 감정과 상처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시점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이런 복잡한 감정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영화 연출의 방식을 빌렸던 거죠. 그리고 그는 1995년 만 39세에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한 선언을 합니다. 바로 도그마 95 운동. 조명도 없이, 음악도 없이, 세트도 없이 감정만 있는 진짜 같은 영화. 그의 나이 39. 자신의 불안과 혼란, 그 모든 내부의 진실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필름에 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프면 아픈 대로 찍고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내보내는 그야말로 날것의 영화. 물론 이 감독도 이런 거 말고도 기이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2011년 그의 나이 55세.
칸 영화제에서 멜랑콜리아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히틀러를 이해한다는 식의 농담을 꺼낸 일이 있는데 이거 현장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미친 거죠. 당연히 칸 영화제에서 공식 퇴출당하고 이후에 사과문도 내기까지 했는데 나는 유대인도 나치도 아니다. 그냥 잘못된 농담이었다. 이거 정말 괴인이죠. 근데 또 이런 게 라스 폰 트리에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영화만 미친 게 아니라 말도 미치게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틀린 과거만큼이나 어딘가 뒤틀려 있는 인간. 그런 그에게 있어 영화는 예술이자 고백이고 세상을 견디는 하나의 생존법이 아니었을까. 불편하고 이상하고 괴로운 모든 연출 방식이 그가 세상을 마주하고자 하는 용기 내지는 치유가 아니었을까. 그거 아니면 그냥 변태. 자, 지금부터 그런 그의 세상이 잘 반영된 영화 6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라스 폰 트리에의 문제적 출세작 1996년 영화 브레이킹 더 웨이브.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70년대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 순수한 여인 베스. 어느 날 남편이 중상을 입고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과 자고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 야, 이거 완전 띠용이죠. 근데 베스는 이것도 사랑이라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전개와 결말은 스포일러라 말할 순 없지만 종교적인 데다 상징적이고 심지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질문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요청 앞에서 얼마나 쉽게 자신을 해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체가 희생인지 또 관계인지는 순전히 관객의 몫이 되죠. 브레이킹 더 웨이브의 컬트 포인트, 종교적 순종, 감정의 해체, 그리고 그로테스크. 두 번째 영화, 2003년 영화입니다. 도그빌. 이 영화도 참 실험적이에요. 영화 세트는 온데간데 없고 연극마냥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구성. 이게 몰입이나 되겠어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가상마을 도그빌. 그리고 이야기의 무대는 진짜 그냥 까만 바닥에 흰선으로 그려놓은 지도 같은 세트. 집도 없고 문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배우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행동하고 관객은 그걸 생으로 마주하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더 무서워.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말이죠. 깽단에 쫓기던 주인공 그레이스는 도그빌이라는 마을에 숨어듭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와줬으니 뭔가 보상은 해줘야지. 그리고 점차 이어지는 그 대가의 끝은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선의 뒤에 숨어있는 폭력을 찬찬히 아주 잔혹하게 해부합니다. 보는 내내 불편하지만 또 반대로 다 보고 나면 묘한 쾌감도 남는 이상한 영화. 도그빌의 컬트 포인트, 무대극 연출, 인간 본성, 그리고 복수의 윤리. 세 번째 영화는 라스 폰 트리에 작품 중에서도 가장 불쾌하고 가장 철학적인 문제작입니다. 2009년 영화 안티크라이스트. 줄거리는 단순해요. 한 부부가 아이를 잃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걸어나가 그대로 추락사. 영화는 그 지독하리만큼 끔찍한 장면을 아름다운 슬로우 모션으로, 그것도 고요한 정적 속에서 보여줍니다. 아이가 사망한 이후 두 사람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숲속 오두막으로 향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숲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슬픔이 어떻게 증오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아주 천천히 또 잔혹하게 묘사합니다. 후반부에 가선 관객들을 멘붕에 빠뜨릴 고어한 장면도 존재하고요. 인간과 자연,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아름답기까지 참 설명을 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불편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신기한 영화. 안티크라이스트의 컬트 포인트, 자연공포, 슬픔과 증오의 교차, 그리고 아름답고 잔인한 미장센. 네 번째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2011년 영화 멜랑콜리아.
이 영화는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폰트리에 감독이 평범한 종말 영화를 만들진 않았겠죠. 어쩌면 우울증과 종말을 겹쳐놓은 일종의 종말 이퀄 내 우울한 감정 상태의 영화. 주인공 저스틴은 결혼식 당일 감정이 무너집니다. 기뻐야 할 자리에 서 있는데 세상과는 단절된 사람처럼 멍한 상태죠. 그러던 중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과학자들은 충돌 절대 없다고는 하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온다. 우리에게로. 그리고 정말 멸망의 순간은 점차 다가오는데 감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끝날 때 누가 가장 평온한 사람인가? 감정이 무너진 사람? 슬픔을 견디는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던 사람? 이 영화 세상 비극적이고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묘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숭고해요. 감독 스스로 자신의 우울증 시절의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 영화 오늘 소개한 영화 중 유일한 15세 관람가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청불. 멜랑콜리아의 컬트 포인트, 우울증의 시각화, 장엄한 종말, 그리고 감정과 행성의 평행구조. 다섯 번째 영화, 제목부터 셉니다. 1, 2부로 나눠서 개봉했지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3년 영화 ним포매니악. 제목 그대로 성관계를 멈출 수 없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또 그걸 자극적으로만 풀어내진 않았겠죠. 감독은 이 이야기를 거대한 자아성찰 내지는 고해성사의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주인공 존은 한 남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사람을 왜 만났고 어떤 쾌감을 느꼈고 또 무엇을 잃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듣다 보면 이게 뭐랄까 성적인 경험의 기록이자 인생의 해부보고서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 그러니까 청자의 반응입니다. 세상 냉정하게 듣다가 때론 철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마치 정리되지 않은 나를 누군가 철저하게 객관화해주는 것 같아요. 욕망과 죄, 여성과 자기 혐오, 낭만과 폭력,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철학과 종교까지. 두 편을 합쳐 총 4시간에 달하는 영화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아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끝에 다다라선 긴 여운에 정신을 못 차리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ним포매니악의 컬트 포인트, 성과 철학의 충돌, 고백과 자기애부, 그리고 욕망과 죄의 시적인 병치. 마지막 영화입니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자의식과 악취미가 터져버린 작품. 2018년 영화 살인마 잭의 집. 이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살인마가 자신의 삶을 예술로 설명하는 영화. 주인공 잭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예술작품처럼 분석하고 거기에 건축학, 미술, 종교, 문화까지 끼얹어요. 보는 내내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실제로 칸 영화제 상영 당시 100명이 넘게 중간에 나간 사건이 유명하죠. 근데 그만큼 끝까지 본 사람들에겐 뿌리 깊은 질문이 남는 영화이기도 해요. 예술은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창작자는 자신의 광기를 어디까지 드러내도 괜찮은가?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살인이라는 행위를 예술로 포장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예술 세계 전체를 반성하는 척 자랑도 하는 그런 악취미적인 메시지를 뿜어냅니다. 후반부에 다다르면 살인마가 지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알딸딸한 철학을... 암튼 폰트리에 감독의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작품을 보고 싶다? 요거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마 잭의 집의 컬트 포인트, 살인의 예술화, 자의식 과잉의 미학, 그리고 예술과 윤리의 경계 실험. 자, 이렇게 라스 폰트리에라는 괴물 감독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의 대표작 6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6편의 영화 모두 멘탈 타격이 심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요즘 세상 사는데 좀 자극이 필요하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하나씩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멘탈이 아슬아슬해요. 좀 거리를 둬야겠어요, 이 감독. 최근 소식을 좀 찾아보니까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애프터라고 사후 세계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감독이 파킨슨병 투병 생활을 길게 하기도 했고 그에 따른 경험과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담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괜히 난해할 것 같냐, 복잡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컬트의 세계 어떠셨나요? 이전 제 영상들 많이 봐주신 분들이라면 컬트의 세계 포맷이 바뀌었다는 거 눈치채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 주제를 정해서 파고드는 콘텐츠로 진화를 해볼 예정인데 꼭 감독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어울리는 핫썸머 컬트 공포 영화라든지 오늘처럼 감독 하나 정해서 여러 편의 영화를 다룬다든지 기획마다 시적절한 주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떠들어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 아이디어 댓글 부탁드리고 또 이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자, 그럼 라스 폰트리에 특집으로 꾸려본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라스 폰트리의 영화 그 매력적이더라. 막 좋다고 하면은 변태로 몰릴 것 같아가지고 딱 요 정도로 표현을. 그리고 여러분, 컬트의 세계는 돌아옵니다.